질문이 좀 많습니다. 메디치 미디어가 뭐냐? 메디치 미디어의 이름은 왜 그러냐? 아시는 분은 또 메디치 미디어에서 왜 이걸 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따가 답을 듣기로 하고요. 예, 오늘 메디치 미디어와 AIDX 미래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조금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포럼 운영을 올해로 3년째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내부에서 그냥 조용하게 공부하고 좋은 의견들 주고받고 국회에서 정책이 입법으로 가는 과정에 조금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의 공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뭔가 내부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외부 분들과 함께 듣는 이제 국회나 정치권보다는 민간 시장과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요. 또 1월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공개 세미나를 했고요. 예, 판교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메디치 미디어의 김현종 대표님을 모시고요. 잠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메디치 미디어에 대해서 소개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돼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디치 미디어 대표인 김현종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 앞서서 우선 오늘 그 발제와 토론해 주실 분들 잠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님, 매일경제 이력 나가나요? 네, 실리콘밸리 특파원하다가 창업에 성공한 우리나라 IT나 AI 분야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 있죠. 좌장을 맡으신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님, 여기 테크노밸리의 1세대 기업인이시죠. 그리고 토론은 이제 과기정통부에 오래 계시다가 한국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을 맡다가 지금은 학교로 가신 연세대학의 이상학 교수님, 그리고 학부 재학 때부터 IT와 투자 자문에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크릿 벤처스의 떠오르는 스타, 우리 엊그제 결혼도 하신 정옥진 이사님. 인사해야 됩니다.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인사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분도 역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대에 교수로 계시다가 3월부터 연세대학으로 옮기신다고요. 최보름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메디치 미디어에서 주관하는 AIDX 미래 포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왜 메디치 미디어라는 이름도 긴 받침도 없는 6자짜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할까? 예. 메디치 미디어가 이제 14, 15,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문예부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했는데요. 사실은 과학기술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에 보면 표지 넘기면 바로 메디치 가문에 대한 칭찬과 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후원을 많이 해줬으니까요. 저희는 돈을 아직 많이 못 벌어서 후원을 많이 못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장을 만드는 걸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8년 된 회사하고 책이 한 800종 정도 나왔는데요. 아마 이쪽 판교에서 알만한 책으로는 정지훈 교수가 쓴 거의 모든 IT의 역사 한 10만 권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는 가천대 송계희 교수가 쓴 AI 혁명, 이번에 이제 최근 인사에서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셨죠. 네, 이렇게 그런 분들의 책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포럼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판교와 여의도와 광화문이 즉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그 기업들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기업들과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에 있는 언론 및 대통령실이 좀 서로 친해지고 이해를 나누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심부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교와 여의도와 광화문의 친교를
이해를 넓히는 그런 장이 우리 포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손재원 대표님의 발제를 듣고요. 저희가 오늘 제목에 거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거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거품이냐 아니냐의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는 이제 이것이 들어갔죠.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올 한해 시장을 바라본 데 있어서 옥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표하실 패널분들의 세 분의 의견은요. 발제문에 대한 의견도 포함되지만 각기 세 분이 그간 쌓아온 이력에서 바라보는 시장과 기술에 대한 또 다른 인사이트 있는 정보가 새롭게 추가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 대표님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더밀크 손재권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제문을 보내드렸는데 텍스트로 된 것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하다가 이거 줄로 읽으면 좀 재미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장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이번에 CES 다녀왔는데 제가 15년째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매년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좀 변화가 있다 적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최근 뭐 팬데믹 이후에 한 쇼 중에 제일 중요했던 쇼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뀌었고 1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실리콘밸리 특파원 마치고 또 CES 더메크를 창업을 했고요. CES는 15년째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CES 가서 회장이 게리 셰피로 회장인데 이분 저희 더메크가 미디어 파트너로도 하면서 계속 봤는데 플로어에서도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올해 CES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CES라는 게 우문현답을 주셨는데 아이스크림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맛이 어떤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CES 어떤지 좀 보는 사람 많겠지만 실제로 좀 경험해보면 더 잘 알 거다. 이런 말씀을 우문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좀 그랬던 좀 이벤트였고요. 저는 이제 이게 보면서 우리 옛날에 디지털 컨버전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제는 좀 AI 컨버전스라는 게 기술 융합. 예전에는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서비스 그런 융합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과 또 문화와 조직과 이런 거대한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정말 우리가 뭐 통신 또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 이런 구분이 특별히 없을 정도로 다 AI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융합이 되고 또 산업 간의 경계도 쭉 녹아내릴 AI라는 이름으로 녹아내리는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현실에서 실제로 쇼에서 좀 봤습니다. 올해는 한 14만 8천 명 정도 왔는데요. 160개국 이상 왔었고 지난해보다 작년에 한 14만 명 정도 왔거든요. 조금 더 늘었는데 한국에서는 지난해 한 14,000명 정도 갔는데요. 올해도 한 작년보다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지만 뭐 한 10% 정도, 한 14,000명, 13,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업 수가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간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제는 뭐 이게 이제 CTA에서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뭐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랑 같이 해가지고 주제를 잡는데요. 지난해는 다이브인 이었는데 올해는 이노베이트 스타트 쇼업 이러면서 혁신가들 또 혁신적인 제품 이런 것들 쇼업한다라는 등장했다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단어도 있습니다. 왜냐면 쇼업하지 않으면 페이드 아웃 된다 그런 좀 경고성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현장에서도 느꼈습니다. 주제로 보면은 우리가 뭐 뉴스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플로어에서도 피지컬 AI 쇼였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현장이 많이 보였고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웨스트홀에 있었던 전부 다 실제로 볼 수 있는
LLM, 랭귀지 모델을 넘어선 그야말로 현실에서 어떻게 AI가 작동하는가라는 거를 큰 주제였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AI DX 포럼의 큰 주제는 이게 거품인가 또 실용적인가 이런 주제를 오늘 내놨잖아요. 이유가 이게 거품일 수 있다. 왜? 작년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거품이다. AI 거품 얘기가 많이 나왔고 언제 터질까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AI 투자를 막대하게 천문학적으로 숫자가 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거 효용성이 있는가 그만한 ROI가 나오는가라는 얘기가 작년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올해 많은 기업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ROI 나온다. AI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은 그 뒤로 가서 완전히 이제 뽕을 뽑아야 된다.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피지컬 AI, 로보틱스, 헬스, 모빌리티 정말 많은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 거품론이 쏙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가 CES 기점으로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쏙 들어갔습니다. 주제도 이제 이노베이터스 슈업 올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이제 AI가 실제로 그 좀 피지컬하게 좀 볼 수 있었던, 만질 수 있었던, 눈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제 몸을 얻었다. 그리고 에이전틱 AI가 지난해도 많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결합돼서 이제 집이라든지 공장에서 인간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술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치 창출하는 도구가 됐다. 라는 거를 이제 업체들이 많이 이제 쇼업을 좀 했던 거죠. 이런 회사들이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요 엔비디아 젠슨 CEO는 공식 기조연설자는 아니었는데 사실상 지난해에서 올해도 쇼를 지배를 했고, 왜냐면 기조연설을 했던 레노버에도 찬조 출연을 했고, 지멘스에도 찬조 출연을 했고, 또 캐타필러에도 찬조 출연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CES 전체 이 설계, 그리고 CES뿐만 아니라 지난해 우리 뭐 주식뿐만 아니라 이 모든 AI라는 지금 나오는 현존하는 AI를 설계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회사가 젠슨과 엔비디아다라는 거를 올해도 증명을 했습니다. 업체들은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한국, 일본, 중국 업체들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 보실 때 그 엔비디아는 LLM이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LLM은 당연히 있고요. LLM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내놓은 베라루빈 이번에 나왔고 3월 GTC에도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공개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LLM 랭귀지 모델은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코스모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하죠. 피지컬하게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거를 학습해서 AI를 만드는 모델을 이제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그거의 이름인 코스모스 가지고 있고요. 이번 작년에 나왔던 AI 에이전트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기업들도 다 에이전트를 엔비디아 칩과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이제 네모트론이고요. 작년에 나온 겁니다. 이거 올해도 또 이제 업데이트해서 공개를 했고, 올해 새로 공개된 거는 알파마요라고 하는 자율주행차. 지금 이제 로보택시 돌아다니는 지금 테슬라랑 또 이제 웨이모, 죽스 이런 데들 돌아다니는데 다 OS 따로 있죠. 근데 뭐 현대차가 또 필요하고 또 중국 업체들 또 많은 업체들이 웨이모 이제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모델을 알파마요라고 냈습니다. 벤츠랑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박민우 부사장 엔비디아에서 갔잖아요. 엔비디아 현대로 갔거든요. 박민우 부사장이 이거 만들다 갔어요. 이거 다 알파마요 발표하고 갔습니다. 박민우 부사장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제 현대와 엔비디아가 이제 같이 이제 뭔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알파마요 써서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해서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젠슨은 세션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 수준의 로봇이 등장할 것이다. 올해 이제 우리가 CES 얘기를 하고 있고 2026년 2월인데
아마 2분기 지나고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실제로 로봇이 로봇 누가 만들어? 막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현장에서도 많이 보였고 또 올해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가 2분기 나오는데 그때 되면은 분위기 싹 바뀔 겁니다. AMD는 이제 요타 스케일, 요타 컴퓨팅 시대를 선언을 했고 지금 현재 컴퓨팅의 100배 정도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하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칩셋과 플랫폼을 이제 이번에 풀스택 플랫폼을 AMD가 좀 내놨죠. 이거는 이제 AMD가 칩회사 이제 엔비디아도 칩회사가 아니지만 AMD도 그냥 하나의 칩회사가 아니고 풀스택을 갖춘 그런 플랫폼 회사죠. 레노버는 이거를 바탕으로 디바이스를 만들겠다. 왜냐면 이제 레노버는 모토로라를 인수했고 IBM PC를 인수했거든요. 모토로라가 레노버 중국 회사고요. 또 IBM PC도 싱크패드 중국 회사입니다. 레노버 이번에 또 내놨고 또 지멘스는 산업용 OS.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피지컬 AI 얘기를 많이 하고 AX에서 정부에서도 예산 엄청 태우려고 하는데 그 AX는 누가 만듭니까? 그 OS 오퍼레이션 시스템 누군가는 만든 그 OS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OS를 지멘스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거 쓰시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너희 거 안 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OS 전쟁이 이제 앞으로 계속될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OS가 없어요. 그리고 그 HD 현대는 팔란티어 거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팔란티어 거 쓰려고 하는데 팔란티어를 쓰거나 뭘 쓰거나 다 우리는 OS 안드로이드나 또 iOS 우리 모바일에 우리가 껍데기만 만들잖아요. 그 정도로 앞으로 피지컬 AI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도 우리는 껍데기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OS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시연을 지멘스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스는 광고 회사고 콘텐츠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게 왜 이제 AI 투자의 70%를 기계나 이런 데 플랫폼에 하고 사람은 5%밖에 투자를 안 한다. 조직에는. 그래서 지금은 AI 조직과 AI 문화, 사람에 투자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캐터필러는 이제 중장비 회사인데 결국은 뭐 LLM하고 피지컬 AI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결국 하는 건데 왜 정말 필요한 로봇이 정말 필요한 곳에는 AI가 필요한 곳에는 안 하고 왜 LLM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 우리가 그걸 대안이 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의 그 중장비 회사인 캐터필러 또 레고도 이제 스마트 브릭이라고 해가지고 레고도 AI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할 수밖에 있다 하겠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았죠. 레고 팬들은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 왜 장난감까지 AI를 해가지고 비싸게 만드냐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이 굉장히 레고 팬들은 분노를 했습니다. 너 왜 애들한테 AI 주려고 그래? 애들한테 그러면서 분노를 샀던. 하지만 이게 그 기업이 지금 레고 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은 팬들은 싫어하겠지만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은 이제 AI로 접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의 숙명이고 심지어는 완고 회사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번에 옵티머스 나와서 주가 20% 그죠? 20배에서 70%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20% 70% 오른 적이 없죠. 사실은 현대차가 차를 많이 판다고 주가 20%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현대차가 이익이 사상 최대 이익이 난다고 주가가 오를까요? 다음날 바로 떨어지지? 예, 아틀라스 내놓으면서 주가가 20% 올랐습니다. 내러티브가 바뀌었고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구나. 그래서 글로벌하게 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회사의 이제 내러티브가 바뀐 거죠. 이 회사의 스토리가 바뀌었죠. 이 회사에 보는 시각이 바뀌었죠. 정의선 회장님은 현대차에서 차를 빼고 싶어 하죠. 그래서 현대모터스에서 모터스를 떼고 그냥 더현대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한국의 백화점 이름이라서 더현대를 못 붙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현대차에서 모터스를 빼도 되는 회사가 됐고 죽스는 이제 자율주행 차고 여기는 이제
차 핸들이 없는 박스형 차고 실제로 전시장뿐만 아니라 도로를 라스베가스 도로를 돌아다녔죠. 이렇게 요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차였고 돈을 받고 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크죠. 웨이모 전시했습니다. 웨이모는 전시할 때 이게 이제 기술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쇼업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역시나 삼성전자 전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누구나 가더라도 삼성을 보고 온 분들이 역시 삼성은 볼 게 없어. 역시 형편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가면 형편없고 지루해요. 근데 이 회사가 의도한 거죠. 의도해요. 우리는 원래 지루한 회사야. 삼성은 지루한 혁신을 하는 회사지 언제나 놀라운 혁신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회사예요. 항상 지루하지만 꾸준히 개선하고 꾸준히 필요 요소 기술 만들어서 골목 기술이라고 하죠. 요소 기술 만들어서 필수 부가결한 기술을 만드는 회사지 와우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거 잘 조립하고 잘 모듈링을 하는 회사죠. AI를 시연을 해서 이게 놀라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키친과 또 집에 수면에 AI 한다면 뭐 AI가 안 보이죠. 이게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보어링한 거예요. 이 회사 자체를 보면 지루합니다. 왜? 그렇게 의도를 했으니까. 제목도 컴패니언이에요. 컴패니언. 컴패니언 투 AI 어쩌고 AI 리빙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재되고 이제 퍼베이시브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놀라운 기계는 아니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삼성이 의도하는 바고 앞으로도 계속 지루할 예정입니다. LG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클로이드라는 이 로봇 나오고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LG 전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렵고 이거 이제 얼마나 팔릴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념은 좋아요. 그 아줌마봇, 이모봇인데 빨래 개고 또 세탁기 넣어주고 그 이제 디시워셔에 넣어주고 이러는 휴머노이드의 가사용으로 이제 쇼업을 한 거죠. 그거는 좋은데 이 얼마나 팔릴지 이런 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LG는 로봇 전시하고 자동차 전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하고 TV 옛날에 많이 하는데 그거 이제 전시 있는데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지금 OLED 상당히 어렵거든요. OLED 어렵습니다. LG전자의 TV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삼성 TV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전과 한국의 TV는 이제 황혼기예요. 나이로 치면 60대, 70대고요. 중국 TV가 한 3, 40대 막 정도 나이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 TV 산업이 뒷방으로 지금 올려가고 있고 또 이제 아주 고급 가전만 자꾸 니치를 가는 거거든요. 대중적으로는 중국 TV가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한국 가전과 이제 뭐 그 TV가 끝났다 이런 표현은 뭐 이른 걸 수 있지만 가슴 아프니까 하지만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당연하죠. 나이 들면 황혼기가 되죠. 예, 시사점은 요거는 이제 미리 제가 이제 이런 핵심만 보여드린 거고 시사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캠브리안 대폭발이 왔다라고. 캠브리안기 아시겠지만 선 캠브리안기 그리고 캠브리안기가 이제 사벽충이 눈이 이제 달리면서 캠브리안기가 나왔고 그때 이제 종의 폭발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이 피지컬 AI도 현장에서 본 겁니다. 휴머노이드, 또 로보택시, SDV 비클, 스마트홈, 산업용 로봇, 가구, 휴머노이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AI 디바이스들이 1년 만에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캠브리안 모멘트가 피지컬 AI에 발생했다라는 게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뒤돌리기 좀 어려운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 많이 망하겠지만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로보택시 처음에 자율주행차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자율주행차가 나왔으면 지금은 웨이모와 죽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캠브리안 모멘트를 발생했던 그런 피지컬 AI의 핵심 브레인은 또 여기 이제 젠슨과 엔비디아가 할 거다라는 이제 쇼업을 이번에 또 한 거죠. 이번 CES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휴머노이드인데요. 휴머노이드는
말씀드렸지만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망할 수도 있지만 실용성 경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손이라든지 또 탁구 로봇이라든지 실제로 많이 보였고 이 자료 중국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는 중국 얘기를 약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 중국 얘기고요. 피지컬 AI, 로보택시 다 중국 얘기고 중국이 이제 현장에서 삼성 LBCC 이제 센츄럴의 삼성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TCL이 중국 TV 업체인 TCL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로보락 이게 이제 로봇 청소기 회사인데 또 드리미 로봇 회사 청소기 회사 로보락 드리미 또 뭐 TCL 뭐 하이센스 창홍 이런 가전 업체들 상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보였고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추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이제 퀄리티의 중국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레드쯔나미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저품질 저가에서 지금은 이제 고품질 저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 특히 한국과 유럽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타격을 할 거고 그 원인은 이겁니다. 지금 그 시진핑 주석 신년사 제가 따서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왜냐면 지금 아직 아시겠지만 중국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하고 있고 올해부터 15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차 경제 발전 계획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인데 핵심이 이제 신질 생산력이에요. 키워드가. 그래서 뉴 퀄리티 프로덕티비티. 앞으로 이제 중국 이 시진핑과 중국의 생각은 이거죠. 아니 우리의 품질 좋은 TV, 가전,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를 왜 우리 중화인민만 즐기느냐? 전 세계 인민들이 즐겨야 된다.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을.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쇼핑하기 시작하죠.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내수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은 중국이 지금 수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국 내수가. 그래서 모든 지금 영향으로 경제적인 이유, 내부적인 이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수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거고 그 첫 무대가 CES였고 서방에 이제 노크를 한 첫 대상이 한국이었고 그 첫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1월 4일 날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고 시진핑 주석이 환대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중국 쇼핑을 한 거죠. 이거 레드 쯔나미가 옵니다. 그래서 레드 차이나쇼크 1.0 할 때는 차이나쇼크 1.0일 때는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디플레를 수출을 했죠. 차이나쇼크 2.0에는 이제 중국의 제품들이 가면서 중간 제조업 업체, 이게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LG전자 위험하고 또 삼성 가전 또 TV 어렵다. 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울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국의 로보락, 드리미 이런 로봇 청소기가 지금 신혼부부들 많이 로봇 청소기 사거든요. 그 로봇 청소기 이제 앞으로 두 팔 다 생겨요. 걔네 로봇 청소기 올라서요. 이제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보급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얘네 눈이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바뀌어서 정보 쭉쭉쭉 뽑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중화인민들의 그런 비전이 이제 시연이 되는 순간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 때도 그렇고 다보스 포럼 때 이제 트럼프 오면서 이제 아틀란틱 대서양 문명이 좀 붕괴될 위기잖아요. 중화 문명이 지금 사람들이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중국의 세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근데 그게 지금 이번 CES 때 눈으로 봤고 우리는 레드 얼랏이 지금 한국이 생각보다 더 필요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뭐 엔비디아 다 풀스택으로 가는데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또 이 쇼에 나온 데고 쇼에 안 나왔지만 뭐 구글 다 풀스택 회사죠. 아마존 만들고 있죠. 또 그 오픈 AI, 클로드 다 풀스택 가려고 그러죠. 왜냐면 칩, 소프트웨어, 서비스 다 이제 가져가려고 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픈 AI 단독 칩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은 못 만들지만 또 다 만들 거예요. 클로드 다 만들 거예요. 다 각이 돼 있는
패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풀스택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떤 생태계로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컴퓨팅 그 모빌리티 자동차도 컴퓨터예요. 자동차도 이제 컴퓨팅 플랫폼이고 그리고 가전도 플랫폼이에요. 가전도 이게 앞으로 스마트홈도 플랫폼 이게 가전 스마트홈이 이제 AI로 기계해서 이제 상황인지 시스템이고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드론을 제일 잘 만들 수밖에 없고 로봇을 제일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노하우를 다 중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게 좀 스마일링 커브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기회 되면 또 그 중국이 왜 이 21세기 2025년 이후에 중국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제조업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왜 피지컬 AI에 몰빵을 해야 되는가 라는 또 이론이 있는데 그건 스마일링 커브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기회 되면 다음에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뭐 헬스케어도 항시 모니터링 AI, 헬스케어도 소비자 가전화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이렇게 가는 것들 현장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약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트 일렉트로닉 쇼 또는 차이나 일렉트로닉 쇼가 앞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한 채 어긋남 없이 이렇게 갈 겁니다. 예,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인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품인가,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이게 아틀라스 주가 치솟는데 노조 결사 반대, 막 오른 로봇과의 전쟁 아시죠?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회계약 우리 다시 해야 되죠? 이거 노조 일방적으로 비난할 겁니까? 아니면은 노조를 또 잘했네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밀려서는 안 되는, 이거 한심해 보이죠, 노조.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이거 어쩔 겁니까? 또 다 이제 우리나라 못 들어오죠, 당연히. 노조 때문에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아시잖아요. 다 미국 가요, 이제. 생산 다 미국에 생산할 수밖에 없죠. 그거 어쩔 건데. 여러모로 이거 대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로보택시 판교 우리 이 주변에 시범 단지도 실증 단지예요, 여기 판교. 지금 한 번도 보셨나요? 로보택시 자율주행차 보셨습니까? 어디 갔어 지금? 정부에서 수조 원을 쏟아부은 로보택시 어디 갔습니까?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 지금 어디 있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돌아다니죠. 실제로 웨이모 돌아다닙니다. 올해 10개 도시에서 20개 도시 갑니다. 이 죽수 제가 찍은 거예요. 저거 뉴욕에서. 돌아다녀요. 한국에 왜 없는 거죠? 왜 없습니까? 우리 이 질문 누가 합니까 이거? 대답을 누가 하세요 이거? 이거 어쩔 거야? 세 번째, 왜 스마트워치, 이게 FDA입니다. FDA 국장이 이 규제 푼다 그랬어요. 한국의 식약처죠. 규제 풀어서 스마트워치 이제 이게 비침습형 그리고 크리티컬하지 않은 것들은 굳이 FDA 승인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규제 풀어서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근데 한국 삼성전자 AA 헬스코치 이번에 CES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병원도 있어. 삼성병원. 근데 삼성병원과 삼성전자가 연결이 안 돼. 어쩔 겁니까 이거? 왜 안 돼? 왜 안 되죠? 제가 CES 가서 나오는 질문은 이런 거에 우리가 답을 미루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용기가 이거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게 이제 대통령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로보택시? 왜? 주장해줬잖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풀라고. 될 리가 없어요. 이거 FDA 승인하고 규제 풀어라. 될 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답 없이 무슨 우리가 피지컬 AI고, 무슨 우리가 AI의 몸을, 제가 발제한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이게 라이브에서 숏을 만들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야. 10번 하는 선 대표의 얼굴을 화면에 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발제문의 이 토론자 패널분들 이야기 듣기 전에요. 여기 현장에서 또 CES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속속 모이셔서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원희 대표님, 예, 여기 판교에서 8년 차십니까? 네, 8년 차 벤처 운영하고 계시면 나오십시오. CES 다녀오셨는데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론 멤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페이스뱅크 이원희 대표입니다. 앞에 손재건 대표님께서 CES에 현장감 있게 소개를 드리셨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CES에 부스 참가를 했었고요. 앞에서 쭉 설명해 주셨던 내용처럼 제가 그냥 참가사,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스타트업, 그리고 로봇 피지컬 AI, 그리고 AI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느꼈던 약간 소감기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별도로 자료는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저도 CES를 참가를 했었는데 올해 참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피부로 느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를 이제 제승환의 황이 이제 기조연설에서 얘기를 하면서 시대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피지컬 AI로 가지고 나온 것보다는 로봇을 가지고 그냥 쇼업하는 정도의 단위 이벤트로 이제 시작을 했었지만 올해는 대부분 AI는 베이스로 깔고 그 이제 피지컬 AI들을 여러 가지 산업 도메인에 맞춰서 제품들을 가지고 나온 것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CTA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 트렌드로 이제 얘기를 했던 1위 영역이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 피지컬 AI 영역,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SDV였는데요. 이 모빌리티 영역에서 SDV라고 하는 영역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 그래서 기존의 모빌리티에서 벗어나서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에서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것들로 전체적으로 다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디지털 헬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AI랑 데이터 기반의,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것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기존의 이제 CES 영역이 전자박람회,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였는데 장비, 장치, 전자 이 영역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수집하는 장치의 엣지가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 그리고 융합되는 AI 그리고 기반되는 플랫폼 기반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나오는 형태의 기조가 전체적으로 바뀐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CES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빌리티 영역의 SD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SDR로 이제 부스를 참가했고요. 저희가 참가했던 SDR 영역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대부분은 꼭 로보틱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아까 로봇 청소기 그리고 여러 가지 홈 IoT 그리고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똑같이 다 피지컬 AI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 기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SDR이라고 하는 이기종, 다기종에 대한 로봇 관제 솔루션을 그런 전시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지컬 AI라고 해서 대부분 도메인에서 제품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피지컬 AI에서 중국 그리고 한국도 똑같이 로봇을 가지고 전시를 했지만 탁구하는 로봇 사람하고 그리고 스파링하는 링에서 사람과 같이 스파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의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쇼를 했지만 각각의 장비 장치의 기능이 좀 더 진화된 형태로 대부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왜 아직은 실증되거나 산업에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 종류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 이상의 서비스가 산업으로 전환이 될 때 궁극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서비스들이 전체적으로 모니터하고 컨트롤되고 그러한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AI랑 융합될 수 있는 플랫폼이 기반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SDR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나가서 굉장히 많은 이제 로보틱스 기업들과 미팅을 할 수 있었고 그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CS 영역 안에서도 여전히 장비 장치에 좀 더 포커스돼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하드웨어에 좀 더 포커스돼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와 플랫폼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들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요, 우리 AADX 포럼 회장님 모시고 이후에 세 분의 패널분들 토론을 듣고 다시 다 모이셔서 한꺼번에 이야기 듣는 순서 갖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발표문은요, 필린스 식탁이라고 구글에 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원고가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김병만 회장님, 예,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만입니다. 이번 제품 여기 8년차라고 보시면 6년차? 제가 여기 16년차인데요. 아침에 다른 건물을 갔다가 좀 둘이 건물에다가 여기인가 아닌가 하고 여기 좀 늦게 왔습니다. 좀 전에 이제 손정호 대표님하고 이현 대표님 CS 관련된 참관하고 참여했던 소감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AI의 상당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작년에 오라클이랑 코어 유부를 시작을 해서 오픈 AI도 요즘 망한다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또 거기서 또 살아남는 회사들도 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CES에서 모든 회사들이 다 AI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다 소위 말해서 보드판에다가 AI 도입 이런 것만 썼다가 작년에 그 대승왕이 앞으로 AI는 피지컬 AI야 이런 이상한 소리를 저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저런 헛소리가 그랬는데 불과 1년 만에 CS의 핵심 키워드가 피지컬 AI가 되고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세 분 이제 토론 해주시고 토론 끝나고 나서 여기 이제 그 플로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Q&A 세션을 좀 가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 아까 CS 사실 손정호 대표님이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과연 올해의 AI 업계, AI 산업계 더 크게 보면 이게 지금 거의 모든 산업에 다 AI가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아침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25% 다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첫 순서로 우리 이상학 교수님 원래 한국통신산업대학교 한국부회장으로 계셨다가 지금 이제 학교로 가서 또 수학들을 사실 수학들을 한 것보다는 젊은이들이랑 같이 놀면서 뭔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잘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던 AI 거품과 관련해서 또 진짜 토론을 해주실 것 같긴 합니다. 이해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력의 대부분은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의 입장에서 AI로 대변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AI 3강, 누구나 AI를 잘 쓰는 국가대표 AI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 손재건 대표님과 그 이원희 대표님께서 그 CES의 트렌드를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두 분만큼 이제 달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승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CES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이 있었지만 관통하는 일반적인 주제는 AI이고, 또 AI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피지컬 AI인 것 같아요. 피지컬 AI를 다 방금 전에 이호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렴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AI가 전면화 시대로 가는가 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손 대표님께서 이번에 CES를 하면서 이제는 그 버블 논쟁은 이미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 가트너가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원래 그 더니 크루거 뭐 이펙트에 비슷한 건데, 희망의 봉우리에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요 단계가 과연 지나갔느냐라는 거는 약간 의문이고, 특히 이러한 것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투자시장에서 항상 제기되고 있는 질문들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버블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버블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사실 신기술이 시장에 적응하면서 버블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정한 버블은 항상 새로운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는 원동력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거죠. AI 전체를 하나는 묶어서 이거는 버블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나 그런 당황함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자칫하면 정책적인 미스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떠한 정책적인 미스냐, 그러니까 우리가 버블이다라고 불안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하나는 그러면 이거는 버블이니까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좀 더 냉정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포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전부 다가 굉장히 자칫하면 정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일본이 5세대 컴퓨팅 시스템이라는 한 10년에 걸쳐서 과감한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게 목적은 일본이 가전제품에서, 소니 등 가전제품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IBM도 그냥 눌러버리자. 그래서 그 당시 AI가 엑스퍼트 시스템으로 떴을 때 일본이 엑스퍼트 시스템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전체 시스템을,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죠. 당시에 기술들이 한계가 있었고, 소프트웨어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차 AI 윈터가 왔었고, 일본의 가전산업이 삼성과 대만에 뒤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버블 또는 AI의 과몰입,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몰아서 본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시장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대표되는 LLM 시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피지컬 AI 시장이 있을 건데, 이거를 엄밀하게 구분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크게 대별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LLM 시장은 우리가 이미 초거대 빅테크가 선점을 하고 있고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레드오션에 가까운 시장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에 비해서 피지컬 AI는 아직도 오픈게임 시장이 아니겠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데이터 부분일 텐데, 이 데이터 부분은 LLM에서 하고 있는 널려있는 공개된 오픈된 데이터를 마구 GPU를 써서 패러미터를 올려서 끌어서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노하우와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결국은 공개된 데이터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소버린 AI, 주권적 개념의 AI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LLM 부분과 피지컬 AI 부분을 나눠서 볼 수 있고, 피지컬 AI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생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은 버블을 볼 것은 아니다 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피지컬 AI 시장 규모가 어떨 거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025년도에 수십억 불에서 2030년도에 수백억 불까지 간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한 16조 불까지 간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피지컬 AI 부분이 굉장히 비전이 있을 부분이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에서도 젠슨왕도 얘기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풀스택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조업부터. 그리고 뛰어난 인력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죠. 정부와 국회, 입법, 행정, 사법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AI 부분에 적극적이죠. 제가 좋은 점만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손 대표님께서는 이거 어쩔 거냐라고 하셨지만, 저는 좋은 점만을 봐서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피지컬 AI 쪽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러한 고민들을 한번 이 시점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이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대표 AI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 떨어뜨리고 3개, 그리고 패자부활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질문들이냐. 하나는 여기 좀 올라가면 있을 건데요. 그렇죠. 하나는 한국이 LLM 중심의 글로벌 경쟁에 추격자로만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피지컬 AI와 추론 중심 AI에서도 선도 전략을 취할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이 선정한다는 국가대표 AI가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을 대체하는 모델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 글로벌 LLM과 결합해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플랫폼이어야 되느냐. 세 번째 질문은 피지컬 AI를 지원한다고 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제한된 정책 자원을 모델 개발 자체에다가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앞서 손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피지컬 AI가 작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표준, 이런 생태계 개선에 집중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질문의 답은 일반적으로 뻔하잖아요. A와 B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A도 고려하고 B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건 일반론적인 얘기고, 어디다가 좀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정책 문제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청사진 하에서 국가대표 AI 선정이든 아니면 AI 3강 계획이든 모두의 AI 계획이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작년 9월에 스위스에서 아르펙투스라는 자체 LLM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스위스의 쥐리 공대 등을 포함해서 주요한 연구계, 그러니까 그 연구계와 산업계를 모아가지고 소버린 AI라고 생각하는 자체 LLM을 발표를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대표 AI가 이 모델인 거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국가대표 LLM을 국가대표 AI를 만들려고 하냐? 저는 그거에 대한 결론적인 답이 하이브리드 전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이브리드 전략이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AI가 탑티어 글로벌 모델을 대체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스러운 일이고, 두 번째,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 영역의 주권이나 아니면 공공 영역, 민감한 분야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갈등되기 때문에 저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탑티어 LLM 모델에 기반을 두고 그 게이트웨이를 한국형 LLM이 하는 거고 여기에 한국형 데이터를 학습한 피지컬 AI를 접목시키는 거죠. 제가 아까 스위스 모델을 말씀드린 거는 스위스 모델은 여기에 실패한 모델입니다. 스위스 모델은 여기에 글로벌 LLM에 서브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목표 자체가 탑티어 모델의 60에서 70% 수준을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의 수준을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아마 조만간에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 본부장님께 잠깐 문자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AI 경쟁은 이제 모델 크기의 경쟁이 아니라 산업을 얼만큼 질적으로 깊게 만드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 대표님이 쭉 7분의 이번에 CES 키노트 스피치 하신 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아마 맥킨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전지로 설계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네이버가 국가대표 AI 사업에서 떨어졌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예전에 사실상 A심에서 탈락하고 네이버가 1차에서 떨어지고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플랫폼 기업이 국가대표 AI 사업을 하는데 떨어졌다는 게 이게 사업 방향이 잘못된 건지 제가 볼 때 두 회사의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LG에 비해서 모델 사이즈 좀 작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과연 구글이나 오픈AI 이런 데와 경쟁해서 정말 독자적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지 아니면 우리
그 플랫폼이 됐건 피지컬 AI가 됐던 그런데 쓰기 좋은 모델들을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쟁력이 가져가는 게 목표인지 저는 이제 스스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이상 교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연구하려고 하는 건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산업에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서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프롬 스크래치 이런 논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얘기인데 프롬 스크래치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저희 두 번째 패널로는 정욱진 크립벤처스 이사님이시고요. 늦었지만 여러 축하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작년 올해 가장 핫한 주제가 피지컬 AI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텍스트 기반, LLM 기반으로서는 투자에 한계가 왔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이제 어느 정도 투자 대상이 정해진 것 같고 이제 피지컬 AI가 새로운 화두가 되면서 정욱진 사장님이 VC 업계에 계시는 분답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욱진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크립벤처스에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정욱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경영 관리 쪽이고요. 실제 투자는 저희 심사역들이 하는데 제가 워낙 이제 AI라는 화두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가 사실 벤처 투자 회사들의 이제 앞으로의 사활을 가르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손재원 대표님이랑 이원희 대표님이 CS 관련해서 좀 잘 말씀을 주셨고 제 내용이 대부분 좀 잘 녹아 들어있어서 오늘 좀 더 유의미한 게 뭐가 있을까 좀 아까 앉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지난 한 2년 동안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챗GPT가 처음 나온 게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딱 목도하면서 와 이제 진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좀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좀 이제 공식을 좀 찾거든요. 어떤 디시스를 찾는데 뒤를 좀 되돌아보면 저희가 사실 모바일 성장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식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또는 이제 선진 시장에서 좀 어떠한 선도적인 케이스를 만들면 그거를 좀 패스트 팔로잉 하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로 이제 보답하는 그런 공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아마존, 그룹업, 크랙스리스트 이런 버티컬별로 이제 모바일 기업들, IT 기업들이 나오면 그럼 한국에서는 이거를 하는 가장 잘하는 스타트업 팀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이제 해서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성과를 올렸는데 저희가 이제 챗GPT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어떠한 챗GPT를 하면은 사실 오픈 AI 자체는 그때 당시에 좀 작았긴 했는데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대기업이 있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막 뛰어드는 시장에서 이제 저희는 국내에서 이제 해외도 투자를 하지만 벤처 기업을 이 생태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약간 이런 급격한 이제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차라리 상장사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런 헤지펀드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차라리 구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한국 벤처 투자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날 수 있겠네 뭐 이런 뭐 농담 섞인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되게 그 한국 벤처 생태계가 이러한 파도 속에서 이제 살아남는 게 진짜 중요하다 하고요.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저희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왔는데 뭐 몇 가지 좀 thesis 고쳐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그 엔비디아를 대표로 하는 이제 하드웨어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래도 뭐 저희가 최대한 한국에서 키 플레이어들을 찾아내서 그 유의미하게 투자를 하자. 뭐 그 중에는 이제 휴리오사나 뭐 리벨리언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이제 LLM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버티컬별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눈에 보였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법률 플랫폼인 뭐 로톡이나 이런 좀 버티컬별로 좀 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약간 공식화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되게 기회주의적이었던 것 같고 아직은 저희 생각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투자로 계속해서 좀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이제 좀 디시스를 가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피지컬 AI라는 게 사실 한 작년 중반부터 되게 화두가 되면서 그래 맞지 한국은 제조를 잘하는 그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그리고 그러한 그 에코시스템이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으니 분명 여기서 기회는 있을 것 같다라는 큰 전제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LLM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랭귀지 모델에 비해서 뭐 이제 그 비전, 뭐 액션, 뭐 아무튼 이러한 그 리얼월드 데이터, 그러니까 피지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는 좀 형태가 다르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뭐냐면 이제 롱테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느껴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저도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챗GPT랑 제미나를 띄워놓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정보, 지식과 관련된 그 일을 할 때는 컨슈머와 어떤 랭귀지 모델과 직접적인 이제 그 연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피지컬 AI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 현장에 있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는 아직은 그 중간자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장이나 조선소나 뭐 거리에서 이 어떠한 자동차가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틀고 뭐 공이 날라오면 멈추고 조선소에서는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 날씨 기온 또는 뭐 표면의 그 차이 이런 것들의 그 물리적인 그 제한 사항들이 있고 그것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과 연결하는 그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중소기업들 또 벤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파고들 수 있겠다. 뭐 그게 이제 대기업과 손잡는 형식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요 그 델타 부분에 좀 집중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그 CS에서 이제 오늘 말씀도 주셨지만 그 월드 모델이 나오면서 이게 좀 더 재밌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갑자기 테슬라가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하드웨어를 쭉 깔고 이제 엄청나게 데이터를 이제 그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고 추론을 해내고 하면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서 테슬라를 누가 이기지? maybe 뭐 중국의 뭐 몇 개 회사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스모스 모델 나오고 이제 그 알파마가 나오면서 기본적인 60-70%의 그 피지컬 AI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열리게 되고 그 위에 이제 20-30%를 그 현장에서 가장 고급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피지컬 로봇이든 비이클이든 적용하는
곧단의 업체들이 진짜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아직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희망 섞인 좀 그런 기회 요인들을 좀 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이제 그 위드포인트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는 조선소에서 용접을 하는 그 자동화된 로봇을 만드는 데입니다. 네, 지금 아직 AI 지능형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용접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용접하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민감하게 그 서페이스 면을 이해하고 이제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산업 현장에는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할 수 있는 기업에 저희는 이러한 디시스를 가지고 좀 앞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번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 한 번으로 저희 그 전에 쭉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저희 그 생각들이 계속 바뀌는 걸 보면 앞으로 정말로 좀 기민하게 이러한 좀 변화들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저희도 되게 위기이자 정말 그 기회라 생각하고 2년 전에는 되게 숨이 좀 턱턱 막혔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한국에서 피지컬 AI라는 그 화두 속에서 투자를 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겨서 그런 관점으로 앞으로도 좀 재밌는 이런 좀 변화들이 있을 때 이 포럼을 통해서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우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고름 서울시대 교수님이신데 곧 연세대로 이직을 하신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저는 생각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우주와 관련해서 우주 인프라, 우주에 IT 시설 보내고 처음에는 저궤도 위성 보내는 곳에 IT 시설 보낸다고 하다가 달에 보낸다고 하다가 이제 화성까지 보낸다고 하고 있는 그게 정말 가능할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올해 스페이스X가 IPO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우주 산업이 되게 또 핫한 이슈이기도 해서 앞으로 우리 우주 산업, 우주 인프라 또 AI와 관련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지 우리 최고름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대 최고름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느끼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피지컬 AI 쪽이 이제 2026년에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 20년 전이 2006년에 사실 그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컴퓨터 사이언스 건물에 이제 이주 교수님이 계셔서 그쪽으로 하다 가면은 로봇이 반겨줘요. 저한테 인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쿠키를 배달하는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벌써 학교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언제 이 사회에 로봇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0년이 지나 지금 정말로 식당만 가도 이미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있고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제가 말씀드린 우주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많아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생각이 좀 여러 가지로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저희 서울시립대 졸업생 중에 그 만다린 로보틱스라는 그 중국 요리를 하는 로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흑백요리사 1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여경래 셰프의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딱 입력을 하면 로봇이 그 불맛을
되는 여성 셰프의 요리를 똑같이 재현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작년 CS에도 출품을 해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럽다. 이제 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로봇이 요리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일단 굉장히 많아서 이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가 않아서 저희도 이제 서울시대 아무래도 졸업생이니까 학교의 급식 시스템에 이 로봇을 좀 도입을 해보자라는 그 의견이 많았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막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업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제는 그 비타민 용량을 어떻게 자동적으로 분산을 해주는 건강 헬스 음료 업체로 다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CS 요번에 만다이 로보틱스에서 중국 요리 로봇과 그 비타민을 자동적으로 AI가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이 건강한 헬스 음료를 빨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세워서 지금 굉장히 주문이 많아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타파해서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타파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이 규제나 여러 산업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아서 죽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와 인프라, 규제 등이 조금 더 AI 발전 방향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장님께서도 뜬금없고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하신 우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 성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 아직 어디이고 우리나라랑 발사체도 누리고는 됐지만 아직 멀었지 않냐. 지금 현실에서 동력이 바쁜데 언제 우주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AI가 그리고 AI 인프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AI가 가장 활성화되고 잘 꼽힐 수 있는 곳이 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또 학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산업에서 정말 이익을 창출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고 약간 이익보다는 조금 자기적 안목에서 인사이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닌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우주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AI 인프라가 지구 안에서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주까지 확장이 될 것이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 AI 인프라가 이제 국가 자산으로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발표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항상 옛날에는 얘기로만 했었어요. 계속 나는 화성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스타링크는 그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사실 그 코인도 화성에는 피지컬 우리 돈이 없으니 거기에서 통용되는 돈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해서 확장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실체가 이제 올 여름에 IPO를 기반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사실은 조금 우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사실 아마존도 지금 유통업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커머스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번 돈을 지금 아마존 CEO는 다 블루 오리진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넥스트는 이제 우주 쪽으로 플랫폼 혹은 하드웨어 쪽으로도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어떤 기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상업적으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발사체에 대한 기술은 뭐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아까 그 이원희 대표님이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사실 데이터나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사체는 사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걸리는 작업이지만 사실 이 뒷단에 데이터, 우주에서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산업에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계속되는 이익의 발생 수단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연결고리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먼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이 AI가 발전되는 속도를 보면 언제 또 이 우주가 그 플랫폼과 기술 기업들의 전쟁이 시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술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AI 기반 데이터 중심 사고로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대학 전공을 정할 때 사실 제가 좀 지구과학을 좋아해가지고 나이 보면 천문학자여서 나 지구과학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했더니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굶어주려고 하냐 가서 이제 어떻게 뭐 할 수 없고 별만 쳐다보다가 우물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저희 아들이 요즘에 천문학자가 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쪽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체에 계신 분들도 이쪽으로도 좀 생각의 방향을 좀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토론 발제 잘 들었고요. 시간이 원래 저희 진행팀에서 패널별로 10분씩 잡아놨는데 저희 사실 10분 말이 안 되죠. 한 5줄 읽고 10분 지나는데 그래도 우리 손정은 대표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서 있을게요. 이원희 대표님도 나왔어요. 먼저 손정은 대표님 포함해서 다른 패널분들 얘기 듣고 혹시 추가하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 최보림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아까 못다한 얘기나 다른 패널분들 얘기 듣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순서 상관없고요. 혹시 하실 대표님 질문을 서로. 그러니까 그냥 오늘 나온 얘기 포함해서 없어요? 그럼 해명하실 동안 혹시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아무도 없으시네. 제가 네. 저는 주식회사 ACS라고 설립한 지 47년 됐고요. 주로 제조만 했습니다. 했던 일이 포항제철과 현대자동차, MES라는 거를 스마트 공장이라고 이제 그거를 한 2,000군데 구축을 하면서 저는 사실 여기 제조 쪽에 관련된다고 해서 제조 쪽에 피지컬 이야기를 접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3년차 국회의원에서 표준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 표준화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거보다는 그냥 덕담하는 의미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용접하는 거 가지고 말씀하셨고 투자하는 회사 그 얘기하셨는데 제가 40 한 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앞으로 후학들이 잘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업종별로 특화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잘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데이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면 저희가 암묵지를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고 AX까지 가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보안하니까 IT 보안 얘기예요. IT 보안하고 OT 보안하고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국대 AI도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와 같이 이 공장도 아까 그 제이승황이 얘기한 대로 머리는 하나에 멀티플 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만드는 거를 화학에 얘기하고 이런 건 굉장히 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는 기회로 제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 대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그 패널들, 그러니까 홀로 계신 분들 여러 말씀을 듣고 우리 패널들한테 답을 좀 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카오에서 네. 아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예선 탈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게 저희 예선 탈락. 이걸로 하실까요? 예, 나은 거 같아요. 카카오 예선 탈락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심사평을 뒤로 여러 군데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평점 항목이 있었습니다. 평점 항목 중에 저희가 다른 회사하고 같이 코업하는 이거를 기여하는 그런 이제 생태계 구성을 안 했었거든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고 이 거대 모델을 다른 회사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분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력 자체는 좀 괜찮다고 했는데 미래만 보고 사냐 그랬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반성을 한다는 의미의 중요해요. 네, 혹시 그 우리 패널 나오 계시니까 뭐 질문 같은 거 주셔도 좋습니다. 저 주최 측이지만 네. 오늘 발제하신 송 대표께서 어찌할 건데를 한 10번 남발하셨으니까 어찌할 건데에 대한 우리 패널분들이 각각의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무엇을 조금씩 해야 그나마 어찌할 것인가는 해답을 찾는 데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우리 패널들 답을 좀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우리 잘 나가는 한화에서 또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제일 잘 나가는 하나인데 우주로도 나간다는데. 하나만 잘 나가도 저희는 그래도 조용히 있게 됐어. 더 없으시면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이제 AI 산업의 약간 분기점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올해 AI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 피지컬 AI 잘 될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하시고 기존에 이제 업체들이
여러 가지 부침을 겪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올해가 지나서 내년쯤이 되면 올해 AI 산업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우리가 어떻게 AI 산업을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 궁금해서 관리자기도 공부 좀 해야겠다 싶기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아까 패널 그 플로에서 어떤 질문 포함해서 답을 조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했어요. 네네. 예, 저는 뭐 인사이트라기보다는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저희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기부 샌드박스 위원회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샌드박스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사업자들이 이게 규제가 없거나 또는 규제로 돼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주는 어떤 특정한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되게 좋은 취지고 또 의미 있는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큰 AI 거대한 이런 파도 속에서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규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데라는 거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제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사실 이제 법률 쪽이라서 이제 여러 변호사님들이랑 좀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이고 그거를 그러면 진짜 실제는 어떻게 이거를 바꿀 건데라는 거거든요. 실제 그 네거티브 규제를 어떤 시스템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법을 원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사적 자치의 영역을 좀 확대시키자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어떠한 분쟁 사업자와 어떠한 사업자끼리 분쟁이 나거나 정부와 사업자가 분쟁이 나면 그것들을 이제 지금은 법이 규제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법원 절차를 통해서 이제 풀어내자는 거고 그거의 핵심은 사실 결국은 디터런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걸 했을 때 내가 정말로 손해를 많이 보겠구나 라는 거고 결국은 그게 귀결되는 게 지금 현재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야, 너는 이런 파급 효과를 내는 어떠한 좀 나쁜 행위를 했으니 징벌적으로 또는 이거를 하지 말았어야 돼 라는 손해뿐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그런 배상이고 이게 해외 미국이라든지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는데요. 한마디로 점점점 의사결정을 이제 사적 파티에 맡기는 거죠. 이제 되게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원론적인 얘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말이 되는 게 진짜 법치주의라는 거를 정부 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각각의 부처들이 있고 산하 이제 행정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법에 안 나와 있는데도 이거를 승인 안 해주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법에서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냥 판단 안 함으로써 묵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AI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정부도 기구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법치주의,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행동 안 할 것이 아니라 해주게끔 해주는 그런 어프로치가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 오래 계셨던 우리 유상 교수님 답을 여기에 대한 해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 이거 답을 알면은 뭐 정말 뭐 사회를 다 바꾸거나 노벨상을 받겠죠. 그래서 아마 모르고 어려운 문제니까 손 대표님도 어쩔 거냐고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타다 문제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혁신이 성공 안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막 적기조례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제 종형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피라미드 형태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종형은 넘었죠. 이제 역피라미드죠. 40, 50대 이상의 그러니까 많고 젊은 층이 적어졌습니다. 저는 사회 자체가 이렇게 AI 아까 뭐 노조 얘기도 나왔고 했지만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인구 구조상. 하지만 이런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는 얼마 가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저를 포함한 86세대들이 사라져야 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되고 정부의 정책은 이거를 얼마큼 좀 더 이 과도기를 빨리 갈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부드럽게 갈 수 있게 하느냐가 저는 정책의 가장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대타협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자신의 생각도 못 바꾸는데 60년 동안 커온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라질 때가 왔기 때문에 조만간 사라질 거라 생각이 되고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전자정부라는 거를 도입을 했을 때 안타깝게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피상적인 것만 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의 호적 등본이나 가계정 등본을 프린트해서 떼오는 것만 생각을 했고 이거를 다시 학교에다가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까지를 자동화시키는 것까지 생각을 안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걸 바꿔주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프로세스 하에서 놔두고 로봇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프로세스를 바꿔주면서 로봇을 도입을 하든 신기술을 도입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도기적인 마찰을 더 줄이고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답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이 꼭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어떤 AI와 이 지금의 그 사회와 이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지금 사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정부나 기업이나 저희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 AI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좀 전체적인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조금 더 국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AI가 이제 도입이 되거나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면 기업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가 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말해줘.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일자리를 일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길을 보여주지 않아서 사실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기업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AI나 피지컬 AI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창출을 할 것이고 어떻게 더 고도화된 그런 작업들을 편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그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들에게 좀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AI 비즈니스라는 과목을 이제 티칭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코딩을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직접 가르쳤는데 이제 그냥 기본 문법만 가르쳐주고 너가 70% 물어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다 두려워요 학생들이. 근데 한번 해보니까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그래서 제가 1대1로 이렇게 붙잡고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거를 경험을 하면은 사실은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굉장히 없어지고 제가 요즘에 또 주민센터에서 또 AI 강의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보통의 주부들과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혹은 그 나이 드신 노인분들 굉장히 어르신 분들 많이 오시는 걸 봤는데 강사가 보니까 중학생이더라고요. 저희 제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친구가 강의를 거기서 하고 있고 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손자가 가르쳐 드리듯이 굉장히 잘 가르쳐 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 손자 가서 나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일반 강사가 막 이렇게 따다다다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흡수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시고 한번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시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나도 얘기할 줄 알아 이러시면서 굉장히 마인드셋이 바뀌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주민센터도 좋고 자치구도 좋고 이런 쪽에서 계속 이 AI 리터러시를 조금 높이는 작업들을 정부에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질문도 주셨고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할 건데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먼저 해보는 게 가장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업 현장에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 팩토리 제조 현장에서 아까 OT와 IT의 다른 영역들을 이해를 하고 데이터에 대한 보안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 MES까지는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AI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게 지금 바로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도 주셨지만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시도를 너무 하지 않은 영역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시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법들을 유지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자리라고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일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들을 다 유지하고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뭔가를 바꾸려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일하는 방법이 바뀌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일하는 사람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해보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그 단계가 한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이제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음 아직 공부하지 않은 사람한테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경험이어야만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해본 사람들이 먼저 도입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현장에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레슨런들을 얻어서 애자일하게 계속 디벨롭 해나가야 변화가 될 거라 보고 거기에서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은 기업들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도입을 하겠다는 기업들은 저희가 일하는 애자일 방법들을 가지고
기존에 1년 정도 걸리던 일들을 한 달, 2주에 걸쳐서 짧은 단계로 실증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레슨런들을 한 걸 가지고 다음 단계를 트라이하는 형식들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변화하고 도전하고 적응하는 기업 그리고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들을 또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어쩔 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 이제 그 GPU도 26만 장도 잘 오지 않습니까? 오고 그게 이제 올 연말까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AI만 가지고는 26만 장 필요 없어요. 한 10,000장, 20,000장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AI 양은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26만 장을 갑자기 이제 고속도로 4차선, 8차선을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까면은 지금 옛날에 우리 정부고속도로 인터넷 깔았듯이 인터넷 처음에 깔았을 때 우리 그냥 전화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ADSL 뭐 이런 인터넷을 왜 깔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 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때 우리가 초도 이틀에 먼저 갔기 때문에 한국 IT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디지털 전환 모든 거는 그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번 AI 전환 또는 뭐 GPU 26만 장 이런 것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CES에서도 뭐 미국 제가 미국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그 상황을 보면은 26만 장 지금 상황으로는 필요 없지만 그 돌리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로보택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로보택시 운용하고 또 이건 이제 로보택시는 이제 기술이 아니고 이제 운용 단으로 넘어왔어요. 완전 오퍼레이션 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에 움직이면은 GPU 소유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이제 상상을 하지 못한 일자리 많이 나와요. 왜냐면 AI 오퍼레이터들이 나오고 또 그걸 설계하는 사람이 나오고 도시 또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서 또 택시 운전기사들이 또 굉장히 유용하실 거고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 자동차 문 닫는 알바가 또 생겼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로보택시 내리고 안 닫아 문을. 그래서 얘가 안 가. 차가. 그래서 닫아주는 알바가 생겼어요. 이거 닫아주면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나올 거고 또 많은 혜택이 있어요. 그 이제 운전하는 이 스트레스 많이 해소가 되고 또 뭐 밤이면 안 간다 이런 게 추우면 안 가. 기사분들이 자 올까 이러면서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실제로 그 샌프란시스코 또 라스베가스에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그게 미래도 아니고 현재인데 피지컬 AI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이 기존의 이제 여러 파티들 때문에 이제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질문 자체가 좀 설정하면 그런 질문은 없다. 이게 그런 질문하면 안 된다. 이제 이거는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주저하지 말고 이제 좀 강한 리더십으로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결심했고 AI 상관 결심을 하고 또 AX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고 또 공장에도 지금 AX 전환 또 우리 차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또 실제로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션으로 지금 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팔란티어가 가져가고 모든 게 다 웨이모가 가져가고 우리는 엔비디아의 장사꾼이 될 거고 엔비디아 코리아 지사 늘려봐야 엔비디아 GPU 파는 거지 핵심 엔지니어들은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절박한 타이밍에 또 대한민국 리더십 가기로 했으면 가야겠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은 절박하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이걸 왜 지금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예, 뭔가 베스트 케이스 만들어가지고 지금 AI 그 GPU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또 스타트업에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고 많은 M&A가 벌어질 거예요. 이거를 막는 것 자체가 지금 타다 이게 옛날에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가슴이 아픈데 지금은 뭐 CES건 뭐 MWC건 무슨 뭐 whatever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지금 와 있는데 안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또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현재 11시 59분입니다. 말하는 순간 12시가 다 됐네요. 그 4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하고 싶은 말씀들은 정말 많은데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치면서 제가 예전에 어디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하는 공장을 간 적이 있어요. 우수사례라고 해서 갔었는데 원래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조금 쓰고 그랬었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로 다 바꾸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한 게 아마 제조 현장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 캘리퍼라고 있어요. 그 정확하게 이름이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이렇게 뭐 외경 재고, 내경 재고 이렇게 깊이 재고 이런 간단한 거 있는데 과거에는 그걸 아날로그 제품을 쓰다가 디지털 제품으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도입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도입하면서 생산성이 엄청 올라갔대요. 그러면서 그 생산량도 늘어나고 납품도 늘어나고 하면서 굳이 외국인 노동자 쓸 필요가 없더라.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로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잘 쓰는 것도 사실 되게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AI 리터러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저희 애들이 이제 뭐 대학생이고 뭐 졸업하고 그랬는데 그런 애들을 보면서도 되게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관점에서 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정부가 아까 제가 국가대표 AI 하면서 프롬 스크래치 논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프롬 스크래치 논란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산업에서 잘 쓸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우리 국민들이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카카오가 예산에서 떨어진 이유가 다른 연관 산업의 어떤 파급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병판이었고 우리 5분 토론 발제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끝내드리겠습니다.